대한민국 부동산 조정 직전이다. 일본과 같은 일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취해야 할 스탠스는 3.75나 4.0 이거 벌써 부담되잖아요. 이미 갔어야 되는데 타임을 놓쳤습니다. 놓쳤기 때문에 더 아픈 고통이 올 수도 있다라고 총재님도 뭐 이것저것 다 참견하지 마시고 그냥 원칙으로 가면 부동산 시장 구조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급하게 바뀔 겁니다. 저는 20년까지도 안 보고 한 10년 뒤면 많이 바뀔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10년 안에 이미 일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일본과 같은 일이 터질 것 같습니다. 터지는데 형태가 좀 다르죠. 일본은 대출이 그 당시에 버블을 일으키고 저금리 때 집값의 100에서 120% 해줬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버블 서프라임 때 그 닌자 대출이라고 해서 노 인컴 노 잡 수입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데 집값의 100%를 대출했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임 터졌잖아요. 그건 뭐냐면 대출로 해서 그냥 대출 게임 한 거예요. 무주택자들을 매개체로 해서 금융기관하고 대출기관들이 장난질 친 겁니다. 결국은 터질 거고 국가에서 국가세금으로 메꾸고 이런 행태를 이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그걸 지금 살짝 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대출 많이 늘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주택담보대출은 조금 조정한 것 같았지만 전세대출을 또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폭탄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쭉 이어오고 있다가 한번 꺾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대출 풀었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대출로 쌓아 올린 집값이시니까 나보다 더 바보. 그죠? 그런 이론 있잖아요. 바보라 그러면 안 되고 나보다 이 집을 더 비싸게 살 사람이 많아야 팔 사람이 계속 가져가겠죠? 근데 지금 팔려고 있는 사람들이 요새 뭐 한 사람이 말씀드린 서울의 아파트가 매물이 7만 5천 개인데 한 달에 3천 개씩 거래가 6개월, 7개월째 되는데 6만 개던 게 7만 5천 개로 도리어 늘었어요. 매 거래량이 늘었는데도. 그러면 그 물건을 누가 다 사주죠?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이죠. 창고에는 물건이 많은데 물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어느 정도 팔려야 수익이 확보가 되면 나머지 어떻게 해요? 땡 처리하죠? 일본도 마찬가지죠. 대출이 펌핑을 했다가 어느 날 대출 금리를 좀 올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대출 갚을 능력이 없는. 그게 이제 민스키의 이제 3금융 해지론이라고 있는데요. 차입자 관계에서 보는 이제 경제 사이클에서 마지막에 이제 터지는 버블 붕괴의 모습인데요. 이제 해지 기능과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3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민스키가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그 단계에 왔다는 거를 갖다가 민스키라는 양반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한 분인데 요즘 이제 보도 보시면 민스키 모브먼트라고 좀 뜹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낫죠. 안 터지면 정말 좋지만 터질 경우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거든요. 일본에 이제 터지고 나서요. 결혼하는 25세 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한 20년 뒤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해 보니까 인구 구조가 줄었을 때 20년 뒤에는 어느 시점에 오면 이제 터지는데 그것이 전체 인구가 감소할 때랑 겹치면 뭐 이런 논문 같은 걸 제가 봤는데 대한민국이 사실 그 시점이 조금 지난 상태라고 저는 봐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넘어온 것 같고 요번에도 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안 하고 다시 조금 버티고 있고 이게 더 가기에는 그래서 힘이 약하다고 보고 근데 인구 감소가 이제 피부로 와닿을 겁니다. 대학교 요새 줄이고 있잖아요. 작년에 유치원이 1000개 안 되게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집을 늘려갈까요? 아닙니다. 줄여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볼 때 서울 도심 일부 지역은 뭐 버틴다고 볼 수도 있죠. 자, 수요자가 많으니까. 그 외 수도권이나 서울에서도 뭐 강북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예전 같은 강세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경제 성장 면에서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 이 상태에서 이게 2, 3년에 나아질까요? 대한민국이?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선진국형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데다가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요. 소비가 줄거든요. 소비가 준다는 건 경제 전체적인 활력이 좀 다운된다는 겁니다. 유동성도 다운되는 것이고 그럼 전체 돈이 모자라지면 당연히 부동산 전체 자산 가치도 약간 조정을 받게 돼요. 그 와중에 인구가 감소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당연히 조정 국면이 오겠죠? 조정 국면이 연착륙으로 올 것이냐 경착륙으로 올 것이냐의 차이인데 정부가 연착륙을 계속 얘기하는데 불행히도 부동산의 연착륙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느꼈잖아요. 갑자기 6개월 만에 뭐 40, 50% 빠지고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30, 40% 다 회복했어요. 그러면 또 빠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네, 저는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구도심에 재건축을 새로 해서 신축으로 바뀌지 않는 아파트와 조금 우리가 뭐 지대이론이라고 하죠. 출퇴근을 하는데 교통비가 30만 원이 더 드는데 월급은 저거 하면 그쪽 지역에 주택가격은 그만큼 상세 효과가 있어서 조금 싸죠. 멀리 갈수록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 접근성 대비 그 지역의
주택 가격 대비 주택이 너무 좋거나 환경이 좋다라면 요즘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 쾌적성을 좀 많이 따지다 보니까 요새 광역교통망이 이번에 많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뭐 GTX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세팅되는 시점을 5년, 10년 뒤를 바라보면 앞으로 더 살기 좋고 편한 곳이 어딘지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수요의 분산 효과가 발생하겠죠. 특히 고령화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연세가 들수록 바글바글한 시내에 살기 싫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전철만 타고, 전철도 무료잖아요, 대한민국은. 전철만 타고 어르신들은 도시와 같은 어떤 똑같은 환경의 신도시급 그런 지역의 교통 라인이 잘 돼 있다면 거기를 안 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똑같이 사는데 출퇴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것을 구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과도기가 있겠지만 교통망이 새롭게 뚫리는 시점인 어떤 개념들 10년 뒤를 생각해 보시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특히 평양에서도 보통 주위에서 보면 평균 연령이 수명이 길어지셨잖아요. 길어지셨어도 둘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다 하면 큰 집을 유지하고 지내는 게 1년이나 보통 2년 정도 뒤에는 다운사이징해서 어디를 가십니다. 보통 혼자 적적하시고 그러니까 그 다운사이징 효과까지 감안한다라면은 점점 25평이나 32평의 어떤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또 젊은 세대 중에 또 솔로들이 많이 생기겠대요. 그러면 한 분이 사는데 적정한 전용 면적은 제가 볼 때 14평, 16평은 괜찮습니다. 꽤 괜찮습니다. 그러면 20평짜리 아파트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 것 같아요. 그거보다 작은 18평은 약간 작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중소형 사이즈들이 좋아질 것 같고, 또 빌라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빌라 하면 허름하고 슬럼마를 생각했는데 요즘 강남에 신축된 빌라를 가보시면 아파트보다 더 좋은 데도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기본이고 주차장도 필로티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도 확보가 다 돼 있고, 심하면 정원도 막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식 중정형 주택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의 빌라가 아닌 것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 대한 어떤 수요가 약간 빌라로 옮기는 수요? 입지만 좋다라면 이런 것도 이제 생길 가능성이 앞으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라들이 세워진 지가 다 30년, 40년, 50년 되거든요. 지금 한번 신축할 때인데 요즘 아파트들이 옛날 아파트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럼 요즘 빌라보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얼마나 더 좋겠어요. 실제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파트와 똑같은 내구재와 똑같은 옵션 이런 거 다 들어가고 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 또 분산 효과가 있어서 아파트의 강세가 순화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도 작아지고 예전에 어떤 아파트만의 희소성의 가치가 예전보다 좀 감소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부동산을 한 지는 한 약 3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일반 기업체에 있다가 좀 사업 좀 하다가 또 IMF가 있었잖아요. IMF가 있고, 그 전에 이제 건설회사에 조금 다녔었고요. 건설회사 기획실 쪽에 좀 근무했고, 그러다가 사업을 했고, IMF 터지고 나서 저도 사업을 할 때 안 좋아져서 그 뒤에 이제 1층 부동산에서 이제 재기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층 부동산도 해봤고, 뭐, 건설회사도 다녀봤고, 또 강의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IMF 위에 이제 대기업들이 좀 많이 망했습니다. 어려웠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대우중공업의 매각 물건에 대해서 분양 전환에 대해서 분양 대행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그러면서 대우중공업의 아파트들을 자산 매각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면서 지내오다가 한 15년, 20년 조금 안 되기 전부터는 이제 강의를 또 좀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실무와 이론을 조금 같이 해오다가, 뭐 예전에도 부동산 투기는 만국병이라는 기사가 70년대에도 있었고 90년대에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때와 다른 점은 너무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이 더 성장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저성장 국면이죠. 선진국형. 일단 그게 큰 차이가 있고요. 원래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구두 닦기 하시는 분이 주식을 하기 시작하면은 주식시장은 폭락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대학생 동아리도 부동산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끝물이다고 말씀드리죠. 지금은 빠른 사람들은 이미 일단 빠져나가고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폰지 게임에서 피라미드에서 마지막 끝에 지금 달려가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조정이 크게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 조정 직전이다. 한번 조정이 되려고 했었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단 회복을 시켜놨고, 제가 볼 때는 90에서 95% 이상 다시 한번 조정이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그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소득 대비 너무 주택 가격이 높다는 사실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 가격은 결국 언젠가 균형점에 다가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본인들이 투자나 투기한 입장입니다. 대부분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분들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신성한 노동과 근로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주택 가격이 저렴하다고 얘기하시는 분, 정상이라고 얘기하시는
얘기하시는 분 저 한 분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부동산으로 업으로 돈을 벌거나 부동산에 어떤 연관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말씀은 그분들의 논리도 타당하죠. 그거는 이제 시대가 받쳐줄 때 코로나 저금리 좋잖아요. 박근혜 때 저금리 대출 풀어주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자본주의가 빚어낸 대출 산업 자본주의로 지금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거지. 우리 대기업 직원들이 지금 대기업 연봉 초봉이 한 4, 5천 되거든요. 그리고 한 10년 차 되면 한 7, 8천 뭐 많은데 1억 돼요. 그럼 1억이면 실수령액은 7천이거든요. 세금 빼고 7천이면 12달 나누면 어떻게 돼요? 600 정도예요. 600 정도면은 2, 300 쓰고 300 모아요. 그럼 1년이면 3천 모읍니다. 10년 모아 3억입니다. 혼자서는 당연히 집 못 사죠. 서울 집은. 3억 모으는데 부인이 만약에 맞벌이다. 그럼 6억이에요. 그래도 대출을 받아야 돼. 4, 5억을. 근데 4, 5억의 대출 이자가 얼마예요, 여러분? 6%잖아요, 5%. 정책 자금이 4%고 지금. 6% 받으면 어떻게 돼요? 250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이라는 맞벌이부의 확률은 전체 국민 중에 1%도 안 될 거예요. 그분들도 힘든데 지금 유주택자가 전국에 60%입니다. 서울은 50%고. 나머지 50% 분들이 이 주택 가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일부 강남 일부 지역이나 이렇게 희소성은 있는데 그들만의 리그라 그럴까요? 그걸 갖다가 약간 기레기성 있는 기자분들이 자기도 마치 무슨 뭐 압구정 하나 갖고 있는 것처럼 그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부동산 뉴스는 비버리 힐즈 잘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만 유달리 강남 산 거 갖고 또 마용성 만들어서 지지고 볶고 해운대 하고요. 딱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 갖고 기사의 7, 80%예요. 근데 제가 뭐 믿거나 말거나 기자분들의 대부분이 갭투기했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기사들의 패턴이 좀 묘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기자분들 한번 유주택, 무주택, 갭투자 조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기사 패턴이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위에 사주가 그렇게 지시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기사들의 패턴이 영클 1 때 많이 당했잖아요. 기자들 때문에. 영클 2도 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건설사가 사주인 언론사가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그 어떤 패턴이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죠. 극소수의 현상을 일반화시키면 안 되겠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근로하고 지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정상적인 집값이 정상적인 자유시장 경제에 맞는 거지 지금처럼 대출로 펌핑 돼가지고 영끌해서 역전세난 나고 이게 정상이라고 보이지는 않겠죠, 여러분? 미국 장기 국채금리 2007년 이후 최고 수준, 긴축 장기화 인식, 미국 금리 고금리 정책이 당분간 오래 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미국 국채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정해진 수순이라고 일반 분들은 전문가분들은 뭐 다 아실 거고 물론 이제 경제 환경이 좀 바뀌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자체적인 경제 요인도 있지만 재정 정책의 영향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지금 한 1조 달러 정도 이제 계속 국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다운되잖아요. 가격이 다운되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다운되니까 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 금리를 좀 움직이잖아요. 국채 금리가 4%인데 시장 금리가 6%면 누가 국채 살까요? 안 사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장 금리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 미국 국채 금리가 이미 4.8% 찍었고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 5%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2년물 금리가 지금 5% 넘은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좀 높습니다. 높은데 경제 상황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역전돼 있잖아요. 역전됐다는 얘기는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경제가 묘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자체는 파월 장관이 미리 얘기했잖아요. 고금리 정책이 이어질 것이고 약간의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럼 각오하고서 지금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꾸 금리 인하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경제 위기가 닥치지 않는 당분 안 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드워치라고 여러분들 아시지만 패드워치의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 그 타임에 저번 FOMC 대한 점도표가 나왔잖아요. 심하면 6%까지 인상한다는 의원들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파월 의장의 어떤 표현이나 레이 달리오 이런 회장들도 되려 국채금리가 더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분들이 뭐 도사잖아요. 금융에 대해서는 뭐 시청자분들이나 저보다도
훨씬 경험도 많으시고 해박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제가 단순하게 느끼기에도 제 얕은 지식으로도 이게 금리를 인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주식시장하고 여기 관계된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금리 인하됐다, 집값 다시 뛴다, 버블 또 튀거든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잡힙니까? 더 튀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더 터지면은 그 끝은 아시잖아요. 정말 걷잡을었습니다. 뭐 독일에서 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추울 때 돈을 모아가지고 불을 태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작비가 더 비싸니까. 그런 사례가 있듯이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올인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지금 뭐 내려간다고 했었지만 그게 인위적으로 낮췄던 거고 지금 3.4, 3.7 계속 연이 올랐잖아요. 거기다 2.8 전쟁 터졌잖아요. 그럼 물가가 내려갈 일이 있습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죠. 그리고 공공요금 올릴 거고 도시가스 난방 밑일 거고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서민들의 또 교통 그것도 올렸잖아요. 지하철 150원 그게 한 10% 올린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미친 영향이. 이런 걸 택시비도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인플레이션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금리를 낮추기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내년까지 이어질 거고 대한민국은 또 금리를 동결했지 않습니까? 동결해서 지금 환율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2년 전 뉴스를 한번 보세요. 경제학자들이 모든 방송 나와서 하신 말씀들이 대한민국의 적정 환율은 1,150원이다. 넘으면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1,300원 넘은 지가 지금 꽤 됐는데 1,100원은커녕 1,300원에서 1,400원 가니 많이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 분위기 속에서 무슨 금리 인하를 얘기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금리 인하는 그때는 오겠죠. 경제가 갑자기 박살이 났어요. 그럼 인하해야죠. 왜? 갑자기 경제가 죽으면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경제활동이 멈춰지면 안 되니까 금리 인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금리 인하는 좋은 때가 아닌 겁니다. 코로나는 정말 특수 상황이었어요. 워렌 버핏도 얘기했잖아요. 조지 소로스도 얘기하고 유명한 이 부동산이나 자본, 금융의 어떤 전문가분들, 선구자들이 한결같이 한 말의 공통점이 뭐예요? 코로나 같은 때의 저금리 유동성이 이제 다시는 안 올 것이다. 미국의 부채가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좀 아시지만 그 부채의 심각도가 이제 언제 어떤 일을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 금리 인하는 위기가 터지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안 터져서 인하할 수 있는 거는 그거겠죠. 한 0.25씩 내려주는 거, 시장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그 고금리가 낮춰지는 거고, 대한민국은 3.5니까 역량이 없죠. 미국 금리나 6번 정도 0.25씩 해야 3.5%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나 우리가 관계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대출금리 올라가고 있고, 도리어 이제 기준금리가 못 올라가서 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 상승은 대한민국 경제에는 조금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고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2.8 전쟁 때문에 물가에 대한 어떤 유가 인상으로 또 압박이 좀 올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런 스탠스는 이어질 것 같고요. 한국의 금리는 지금 3.5%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사실 타임을 놓쳤다고 봅니다. 이미 캐나다하고 호주가 금리를 4.1% 올릴 때 그때 우리도 0.25나 0.5 따라가서 같이 스탠스를 취했다라면 지금 많이 좋을 텐데 그게 이제 부동산 거품으로 쌓아올린 부동산이 터질까봐 부동산 PF와 영끌들이 터질까봐 못한 이 슬픈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취해야 할 스탠스는 3.75나 4.0 이거 벌써 부담되잖아요. 얘기하면서도 부담돼요. 이미 갔어야 되는데 타임을 놓쳤습니다. 제가 볼 때. 놓쳤기 때문에 더 아픈 고통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요번에 미국이 스탠스를 11월이나 12월 FOMC에서 한번 올리면 그때는 따라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때도 만약에 못 따라갔다. 그러면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갑자기 해외 투자자들이 스탠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번 달부터 환율이 지금 안정될 취미가 없고 올라갈 기미가 자꾸 보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막 10원씩 막 퍽퍽 뛰고 이런 부분이 불안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다행히 좀 잘 가라앉으면 좋겠는데 이게 유지가 되면 사실 기업들이 경쟁력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고금리도 아니죠. 정상적인 중립금리로 가려면 타임을 놓쳤지만 한국은행이 신호를 정확히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되는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는 거는 그건 사실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재정통화정책이 구조개혁 없이 하는 거는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누가 얘기했죠? 이창용 총재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누구한테요? 기자 간담회에서.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를 더 안 올렸다가는 다 같이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아는 거죠. 아니면 구조개혁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부동산 PF입니다.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고 좀비 기업도 많잖아요. 그게 방치했다가 한꺼번에 어떤 리스크나 위기로 터지면 그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 우리 한국은행 수장께서 한국은행법 1조에 나옵니다.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 안정이다. 물가 안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려야죠. 안 하고 있잖아요.
좀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그냥 올리십시오 하던가 하면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쓸데없이 뭐 나이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셔야 됩니다. 총재님도 뭐 이것저것 다 참견하지 마시고 그냥 원칙으로 가면 경제는 금리에 따라서 다 자율 조정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품이 겼던 거는 당연히 맥주도 거품이 사라지듯이 사라져야 또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야 또 새로운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이 형성이 되니까 한국은행 총재께서 원래 하시던 원칙대로 법에 나온 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